안녕하세요. 네, 박진수 기사입니다. 회계 원리 강의고요. 지금 여기 감정평가사 학원 합격의 법학원에서 회계 원리 이제 첫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는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양력을 여기 첫 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저는 당연하게도 회계사고요. 한국 공인회계사. 회계사에는 한국 회계사도 있고 미국 회계사도 있고 나라별로 이제 회계사들이 있죠. 근데 회계사 시험이 어려운 나라가 한국하고 영국하고 일본 요 세 개 정도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회계사는 회계사 시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시험 합격 자체는 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경력이 더 중요한 분위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국 공인 회계사고요. 그리고 나무경영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무회계 강의를 올해가 한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강의를 좀 해오고 있고, 다행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전에 회계사 업무를 좀 많이 하다가 회계사 업무를 좀 많이 줄이고 강의 쪽에 이제 힘을 좀 실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강의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학원 쪽에서 감정평가사 회계학 강의를 또 맡게 됐고요. 자, 제가 양력을 보면 전 첫 회계사로서의 커리어를 삼정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회계사 이전에도 잠깐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은 여기 커리어에서 뺐어요. 그리고 보통 회계사든 변호사든 간에 첫 시작은 빅펌에서 많이들 시작하시죠. 요 삼정회계법인이라는 데가 KPMG라고 그 대한민국에서 4대 회계법인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로컬 회계법인 나와서 이제 중간에 신한회계법인이라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일회계법인이라는 곳에 좀 오래 있었어요. 잠깐 있었던 데는 좀 뺐고 예일회계법인이라는 데 있었다가 이제 현재는 신화회계법인이라는 데서 이사로 있습니다. 제가 올해 40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전에 미너스 경영 아카데미라는 데서 여기도 이제 회계사 세무사 학원 쪽에서 메이저 3개 학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경영 아카데미라는 곳과 합병하게 되면서 나무경영 아카데미 쪽에서 이제 재무회계 전임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회계원리 강의를, 그리고 재무회계 원가관리 회계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3권 정도 되는데 집필하고 있는 책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앞으로 집필한 책은 점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강의하는 과정 중에 이제 강의 들으시고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학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는데,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있죠. 개인적인 질문. 그런 것들은 이제 학원 관계자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는 여기 제가 메일 주소 적어놨거든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요 카카오 메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 메일을 쓰게 되면 메일이 올 때마다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메일 확인이 가능하고, 메일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변은 못 드려도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다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유인물이에요. 유인물 제가 이제 강의 동영상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 있죠.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전부 다 회계와 관련된 시험들인데, 이 시험에서 회계 원리라는 과목,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과목이죠. 이 회계 원리라는 과목은 전부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 굳이 제 강의가 아니라도 다른 어느 학원에서라도 회계 원리를 들으셨다면, 학원에서 들으셨으면 굳이 재수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A뿔을 맞았다, 회계 원리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회계 원리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학교 강의 같은 거는 일주일에 3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몰아쳐서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기억이 많이 휘발됩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바로 중급회계에 들어가면 이제 모래성 같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위에 쌓이는 새로운 지식들이 잘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릴게요. 다른 학원에서 혹은 다른 수업 목적으로 회계 원리를 학원 강의로 수강하셨다. 회계 원리 안 듣고 바로 중급 회계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학원 강의를 안 듣고 학교에서만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회계 원리 꼭 들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여기 적어놨죠. 회계 원리, IFRS 회계 원리라는 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준앤유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이고, 저랑 같이 나무경영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제가 수강생일 때부터, 제가 학생일 때부터 강의를 하던 분인데, 요 최창규 선생님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책이 저자에는 이제 최창규 선생님 들어가 있는데 작성하시는 책 집필하시는 과정 중에 제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 소개에서 좀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회계사 생활도 조금 했고 그리고 회계적으로 이제 IFRS라는 게 이게 회계 기준이거든요. 이 회계 기준이라는 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는 뜻이에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IFRS라고 하는데 이 IFRS 측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그 회계사들 중에서 회계 쪽에 가장 전문가죠. 그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회계 기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성 이런 거는 뭐 의심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러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알고 계신 교수님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뭐 회계적으로 실무적으로 뭐 아니면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때는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들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만큼 이제 뭐 제 자랑이지만 제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좀 믿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을 또 잘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PPT 이런 거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의, 퀄리티 그리고 강의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잘해드리는 거 이런 거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가 좀 적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왜 적어놨냐 보통 이제 회계가 낯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이런 거는 많이 접하셨을 테지만 회계라는 거는 아예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학습 방법에 관한 것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회계라는 거는 낯선 학문이죠. 그러면서 그 자체적으로 나름의 논리가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휘발성도 굉장히 강하고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낯설어요. 어렵다기보다는 낯섭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일단 책으로 예습을 먼저 가능하다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가능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습은 가능한 경우에만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예습을 해주시냐면 책에 보시면 자, 여기 책에 보시면 제가 책을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회계의 기초 개념 해가지고 제1절 회계의 정의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나오고 네모 1번의 회계의 정의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쭉쭉쭉 보시면 이런 챕터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회계의 정보 이용자 이런 제목들 이런 소제목들 대제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읽고 와주시는 정도로 예습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여력이 남으신다면 추가적인 예습으로서 본문에 있는 교재, 기본서 본문에 있는 줄글들을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소제목, 대제목들만 가능한 경우에 예습을 하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실 거예요.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책에서 꼭 읽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밑줄을 쳐드릴 겁니다. 그 밑줄 따라서 잘 치시고 제가 필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필기 해드리는 거 잘 옮겨 적어 놓으신 다음에 제가 칠판에 해드린 필기 혹은 여기 태블릿을 이용해서 화면에다 해드리는 필기 요거 잘 옮겨 놓으신 다음에 밑줄 친 것과 필기한 내용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이 기본서 책 있죠? 기본서 책에는 제가 밑줄 쳐드리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두꺼운 거죠.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밑줄을 친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는 밑줄 친 부분 그리고 필기한 부분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게 강의를 듣는 목적이죠. 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혼자 책을 전부 다 보려면 강의 들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책을 좀 더 익숙해지고 책이 좀 더 익숙해지고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밑줄을 쳐드릴 테니까 그 밑줄과 필기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복습. 자, 복습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정독해 주시는 거예요. 정독. 자, 밑줄 친 데만 보라고 했다가 갑자기 정독 무슨 얘기냐? 요 정독도 여력이 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력이 되시면 하면 되고 여력이 안 되시면
밑줄 친 부분만 읽어주시면 돼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재무회계 요약이라는 것은 얘는 이제 중급회계부터 제가 쓸 책인데, 중급회계를 이미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재무회계 요약이라는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가격이 얼마 안 돼요. 이게 회계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요약집이기 때문에 100페이지 이내일 겁니다. 한 90 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많은 재무회계의 내용들을 100페이지 안쪽에 다 정리하느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거든요. 가격도 싸요. 10,000원 이내일 거예요. 요거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책 홍보 아닙니다. 요거 하나 판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돈 없어요. 그래서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그 중급회계 때부터는 최소한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혹은 중급회계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 때부터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과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 요거를 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습은 가능할 때 하라고 했죠. 복습은 얘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듣고 나서 그 당일날 복습을 안 하면 바로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꼭 필수적으로 복습을 해주세요. 이 복습하시는 방법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밑줄 친 거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필기한 거 다시 읽어보시고 이러고 넘기면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신다면 문제풀이를 또 꼭 해주셔야 돼요. 아래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도 있죠. 자, 문제풀이가 개념 이해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회계라는 게 실무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이과적인 학문 있죠. 물리학이나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잖아요. 문과적인 학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적인 학문은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이 먼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이론화 시켜 놓은 게 문과적인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도 문과적인 학문이잖아요. 경제적 실질이 먼저 있고 경제적인 거래가 먼저 있고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회계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례 없이 이론만을 가지고 이 회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풀이가 병행이 돼야 되고 이 문제풀이가 개념 이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반복풀이를 해주셔야 되고 필수적인 겁니다. 알겠죠?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계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회계 원리 단계잖아요. 회계 원리 단계에서는 반복풀이를 무한 반복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회계 원리 책을 한 2번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 넘어가셔가지고 중급회계는 많이 반복하면 많이 반복할수록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으로 공부해라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 처음 들으실 때는 이제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불가능하죠. 근데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부터는 저랑 강의 진행하시고, 그리고 밑줄 쳐드린 거 필기해 놓은 거 한 번 정도 더 읽고 나면 강의할 때 책 한 번 보고 밑줄 친 거 필기한 거 한 번 또 보고 하면 책을 2회독 정도, 2번 정도 보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2번 정도 보고 나신 후부터는 기본 내용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를 하다가 모르는 거를 이제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회계가 원래 실무적인 학문이기도 하고 우리 목표가 뭐예요? 이론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답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런 귀납적인 공부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첫 복습 때 책을 진도를 나가고 저랑 강의를 통해서 진도 나가고 첫 번째 복습 때는 연역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회계 원리는 2번 정도 봐달라고 했죠. 강의 듣고 나서 2번 정도 더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복습하실 때는 귀납적으로 문제 먼저 풀고 모르는 내용을 찾아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에 관련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중급 회계도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는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부터는 귀납적으로 좀 공부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이 다 있는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성향이 조금씩은 있죠. 공부할 때 특히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 시험 자체가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이제 트렌드인 교육 방법이, 학습 방법이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회계라는 과목 특성상 이 실무 사례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론만 보는 이상 이해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귀납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2회 독재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가이드라고 제가 또 중복되는 말을 좀 약간의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 자, 첫 번째로 완강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듣기 시작하셨으면 그 강의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떤 강의나 마찬가지. 이건 회계 말고 다른 과목도 수험계의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강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완강을 안 했어요. 그리고 혼자 책을 쓱 봤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나와서 다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강의를 들으실 건데요? 문제가 되죠. 이게. 그렇게 되면 모르는 부분만 발췌해서 듣겠다. 그렇게 발췌해서 듣게 되면 그게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 돼요. 처음 들으실 때부터 완강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혼자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혼자 보다가 모르는 걸 발췌독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 학습하실 때는 반드시 완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완강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모르는 거 또 돈 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처음 들으실 때부터 한번 결제한 강의는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3강 이상 수강을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나가는 대로 진도를 따라와 주시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인강으로 듣게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3강 이상,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게 하루에 4시간 강의하거든요. 그럼 중간에 쉬는 시간 한 20분씩 2번, 그리고 나머지 한 4시간 중에 한 3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할 겁니다. 총 3강 정도 강의를 할 건데,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만큼 진도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인강으로 들으실 때도 하루에 최소 3강 정도는 수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습. 아까도 말씀드렸죠. 밑줄 친 부분을 정독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해주시고 당일 복습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누적 복습이라고 적어놨죠. 누적 복습은 뭐냐면, 자, 챕터 기준으로 올해 1장을 나갔다. 오늘 1장을 나갔다. 그리고 내일 2장을 나갔다. 그러면 오늘은 1장만 복습하는 거예요. 내일 2장 나갔을 때 1장과 2장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3장까지 나갔으면 1, 2, 3장 다 복습하고, 뭐 10장까지 나갔으면 1, 2, 3, 4, 5, 6, 7, 8, 9, 10장 다 복습하는 거. 그거를 누적 복습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공부량이 많은 시험들에서 휘발성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지식이 휘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적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 누적 복습이 하루에 다 될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그러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누적 복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해주시되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일 복습은 좀 반드시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부는 귀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회계원리 그리고 중국회계 원가관리 회계 이런 것들 처음 들을 때는 귀납적인 공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런 연역적인 학습을 반복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반복하실 때는 귀납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이 빠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고민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합격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의 방법에 관한 거를 제가 좀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중요합니다. 자, 회계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회계 기준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는 기업이 이런 거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 이게 회계에서 말하는 회계 전반적인 내용인데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그거는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회계 기준에 나열된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이런 거래를 했다라는 그 사실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를 고민하셔야 되냐? 자, 회계 기준으로부터 이런 회계 처리, 이 회계 처리가 무엇인지 앞으로 배울 건데, 회계 기준으로부터 이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왜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냐,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또 정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고민이 뭐랑 관련돼야 돼요? 합격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처리를 이해하고 빨리 풀 수 있어야 되고 정확히 풀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위쪽 단계의 고민,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시면 오히려 합격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적어놨죠. 필요한 고민만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회계하기 어려운 이유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 회계하기라는 게 굉장히 실무적인 학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회계 기준도 모르고 거래라는 것도 경제적 실질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는 거죠. 문제 상황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큽니다. 낯설다. 이 낯섦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한 반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낯섦을 해소하고 나면 이제 회계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를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 들었을 때 낯설지 않다라고 해서 방심하시면 바로 기억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회계라는 게 정보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배우고 나서 낯섦이 해소가 되고 나면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만 이제 회계 원리는 첫 단추에 해당하는 거니까 회계 원리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회계 원리는 중급 회계와 그리고 고급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학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회계 원리는 2번 정도만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중급 회계, 원가 관리 회계, 그리고 고급 회계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은 무한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장부를 기록하는 이유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죠. 얘는 장부를 기록하는 이유, 장부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회계학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회계 원리예요.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하는 과목이고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장부 기록 방법. 장부를 복식부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자,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 원리 단계에서 이제 그걸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걸 복식부기라고 해요. 이게 뭔지는 이제 책에서 진도 나가면서 찬찬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회계 원리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급 회계 가서 상거래 기업의 상세한 세부 거래별 회계 처리를 좀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회계 원리에서는 장부 기록 방법과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러프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배울 거고요. 중급 회계 단계에서 상거래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개별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때 상거래 기업이라는 건 뭐냐? 자, 제조업 말고 유통업 있죠. 유통업. 제품이 아니고 상품을 사다가 파는 회사. 그런 것들을 이제 상거래 기업이라고 해요. 얘네는 만드는데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사다 파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급 회계에서는 요 상거래 기업을 가정해서 논의가 전개가 되는데 요 상거래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중급 회계에서 배울 거고요. 그럼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거래 기업과 회계 처리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 상거래 기업은 유통업은 그냥 상품을 사다가 팔기 때문에 그게 좀 계산이 간단하죠. 10,000원짜리 사다가 20,000원에 팔면 10,000원의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하나 팔 때마다. 그죠? 근데 제조업의 경우에는요.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집계해야지만 이거를 20,000원에 팔았을 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이 얼마냐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원가 회계라는 데서 배울 거예요.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을 원가 회계라는 데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관리 회계, 원가 관리 회계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과목으로 구성이 된 건데 물론 이제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회계학이라는 과목으로 중급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가 묶여 있지만 원가 관리 회계를 뜯어보면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 두 개로 나뉩니다. 원가 회계는 뭔지 설명드렸고 관리 회계는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회계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을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만들어서 팔면 계속 이익이 나요. 그럼 계속 만들어서 팔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야겠죠. 근데 어떤 제품은 또 다른 제품은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나요. 만드는데 20,000원이 드는데 판매가는 15,000원밖에 안 된다라고 합시다. 지금 단기적으로 생산을 중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만들어서 팔고는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2만원에 만들어서 15,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하나 팔 때마다 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얘는 장기적으로 제품 제조와 판매를 중단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사결정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거, 그게 관리 회계예요. 자, 그리고 고급 회계, 얘는 이제 2개 이상의 화폐. 보통 회계 처리할 때 원화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중급 회계까지는 2개 이상의 화폐, 그리고 2개 이상의 회사, 2개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그런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게 고급 회계인데 이 고급 회계는 사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조금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중급 회계 강의할 때 적당히 녹여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범위상 95% 이상을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좀 알고 가시고요. 시험 출제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회계 원리는 얘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출제 범위가 아닌데 강의를 왜 듣느냐? 자, 요 중급 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회계 원리라는 선행 학습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초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회계 원리. 학교에서만 들으신 분들은 꼭 수강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정부 회계, 중소기업 회계, 벤처 투자 회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회계의 종류가 있는데, 각각 정부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라, 중소기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라, 벤처 투자 회사들 같은 데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라, 그런 회계 기준들이 각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나올 용어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보세요. 행과 열이라는 거. 강의에서 보시면 회계학에서는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 행과 열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행은 표에서 요 괄호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이라고 하면 요 화살표 친 요 첫 번째 줄을 말하는 겁니다. 제목행이라고 하면 요 수험 번호부터 시작해서 회계학까지 요게 제목행, 그리고 첫 번째 행, 그리고 자, 첫 번째 열입니다. 열은 세로를 말하는 거예요. 행은 가로, 열은 세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학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연도 표시할 때 X1년, X2년, X3년 이런 표시가 많이 나와요. X1년, X2년, X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20X1년, 20X2년, 20X3년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라는 뜻이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도다. 요 정도로만 좀 알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요 계정 과목별 필기 색상을 제가 좀 정해놓고 필기를 하는 편인데, 자, 요 계정 과목이 뭔지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재무상태표가 뭔지, 포괄손익계산서가 뭔지 요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용어 설명 단계에서 요걸 적어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상태표 기정은 제가 책에다가 필기할 땐 검은색으로, 그리고 칠판에다 필기할 땐 흰색으로 필기할 거예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 계정, 이것들을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중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은 제가 빨간색으로 필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 기타 포괄손익 계정은 제가 파란색으로 필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니까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처음에 그냥 소개하는 단계니까요. 그냥 가볍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학에 대한 내용을, 요거를 올라가는데, 요 회계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개념이 좀 필요한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카메라는 잘 따라와 주시고, 자, 현대 회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예요. 자, 기업을 누가 소유하죠? 주주가 소유하죠. 주주. 보통 이제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누가 소유하냐면 주주가 소유하죠. 경영은 누가 해요? 얘는 주주가 소유하고, 경영은 경영자가 하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진에서 경영을 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 사례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지금 대표이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대표이사를 위시한 그 임원진이 있죠. 그 임원진들, 얘네가 경영을 하는 것이고, 주주는 그 회사 밖에 있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라고 해서 회사의 경영에 일일이 참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회사 외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회사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기업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따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유인물에 적혀 있어요. 자, 이쪽에 기업이 있고 이쪽에 주주가 있어요. 채권자도 같이 써볼게요. 저렇게 기업과 그리고 주주 또는 채권자 이렇게 있을 때, 자, 기업 안에 경영자가 있죠. 이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기업과 주주 또는 채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주주 또는 채권자는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죠. 회사를 경영하려면 최초에 돈이 있어야 회사가 설립되고, 그 돈을 바탕으로 경영자가 뭐 상품도 사다 팔고, 뭐 토지도 구매하고, 뭐 이런 책상도 구매하고, 컴퓨터도 구매하고,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 설립 단계에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고, 혹은 주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기도 하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이 있고, 그리고 주주와 채권자가 있을 때 돈을 제공하는, 쩐주라고 하죠. 돈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 주주와 채권자라는 거예요. 얘는 기업 외부에 있죠. 그죠? 기업 외부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기업을 경영하는 그 경영자가 이 주주나 채권자한테 와가지고 그냥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깡패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금을 제공받으려고 뭐를 제공하냐면 재무정보라는 거를 제공해요. 여러분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라고 볼 때, 그렇게 가정을 할 때 주식을 사기 전에 어떤 정보를 조사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좀 보겠죠.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 재무 상태가 좋은지, 이익이 잘 창출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혹은 삼성전자가 유상증자 같은 거 해서 추가적으로 주주를 모집한다면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도 이제 재무적인 정보를 간단히 조사를 하고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제공받기 위해서 기업은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재무정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정보 제공에 가장 기초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게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는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FS라는 약자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재무제표에는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BS라고 합니다. 다 적어볼까요? 처음이니까. 재무상태표. 얘를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BS라고 해요. 밸런스 시트라고 할 때 이 밸런스라는 것은 뭐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기 때문에 밸런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약자로 IS라고 합니다. 인컴 시트 혹은 PL라고 돼요. PL. 슬래시를 없애버리죠. BS. IS 또는 PL이라고 합니다. PL은 뭐냐면 얘는 Profit or Loss라는 뜻이요. Profit은 이익, Loss는 손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뜻하는 약자는 두 개예요. IS 또는 PL이라고 하는데 IS는 예전 명칭이고 PL은 요즘 명칭인데 이 두 가지가 요새 계속 잘 씁니다. IS라는 표현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를 말하든 포괄손익계산서구나 이런 거를 좀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로 뭐 자본변동표. 얘는 약자로 C2라고 하는데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자, 네 번째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그 약자 그대로 현금 흐름표죠. 표가 아니고 CF라고 합니다. 얘는 약자로 CF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주석. 얘는 FN이라고 해요. FN. 풋노트라는 거예요. 주석이 뭔지 책 읽다 보면 아시죠? 본문 내용이 있고 본문 내용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본문 내용에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주석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요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5가지 재무제표들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얘네는 동등하게 중요해요. 동등하게. 기준서에서는 요거를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무제표는 뭐냐면 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얘는 한 시점의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한 시점의 기업의 재산 상태.
키워드는 한 시점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례를 좀 비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저 보세요. 사례,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구매해요. 뭐 1억이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필요한 돈이 1억인데 가지고 있는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해요? 빌려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죠. 자, 아파트가 1억인데 보유가 5천만 원.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잖아요. 그때 자, 요 보유한 돈 5천만 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자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빌린 돈 있죠? 차입이라고 좀 유식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 빌린 돈, 이 5천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가진 돈 5천만 원의 자본과 빌린 돈 5천만 원의 부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1억의 아파트,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자, 아파트라는 1억짜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자본. 이거는 진짜 내 돈을 의미합니다. 진짜 내 거. 진짜 내 거. 부채는 빌린 돈을 의미해요. 진짜 내 돈인 5천만 원과 빌린 돈 5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논의를 좀 전개를 해볼 건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기본서에 진도를 나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가볍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멘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아파트 1억 자산이죠. 진짜로 가지고 있는 내 돈 자본이죠. 5천만 원. 그죠? 빌린 돈 5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에 항등식이 있는데, 항등식이 뭐죠?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는 뜻이죠. 항상 성립하는 식. 그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게 항등식이요. 그러겠죠. 아파트라는 자산 1억 원짜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 돈 5천만 원이 필요하고 부채 5천만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개 더하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불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성립해야 하는 항등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이런 설명 드렸죠.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한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자,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는 한 시점의 기업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예요. 한 시점. 그죠? 특정 시점에 내가 아파트 1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취득했다고 가정할게요. 1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 돈은 5천만 원이 들어갔고 부채는 5천만 원이 끼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나가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재무제표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2번, 3번, 4번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으로 표죠. 얘네는 자, 재무상태표가 한 시점에 대한 정보, 기업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라면, 이 2, 3, 4번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으로표, 얘네들은 자, 기간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표예요. 기간 변동. 요거를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한 시점은 스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을 스탁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주가라는 것은 한 시점의 가격이니까 스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이 기간의 변동은 플로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느냐? 자, 이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이 공장을 구입한다라고 해볼게요. 공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한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해볼게요. 그 경우에도 역시 자산 1억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합계는 항상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기간 변동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얹어보겠습니다. 자, 기간 변동에 대한 사례 한번 먼저 좀 들어볼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월급, 연봉 이런 게 있어요. 자, 개인에게 물어볼 때
내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어? 라고 하면 그건 한 시점의 재산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혹은 통장에 얼마 있어? 라고 하면 한 시점의 재산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혹은 빚 얼마 있어? 라고 하면 한 시점의 재산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반면에 월급 얼마야? 연봉 얼마야? 라고 물을 때 이때는 항상 앞에 기간의 개념이 들어가죠. 월과 연이라는. 혹은 일당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일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은 기간이 있어야 그 설정된 기간 안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포괄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기간의 변동과 관련된 재무제표예요.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이 profit or loss라고 했죠. 기업이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고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고 얼마의 비용을 투입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죠. 그래서 10,000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5,000원의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5,000원의 이익이 남겠죠. 자, 자본변동표는 얘는 말 그대로 기업의 요 자본 있죠? 요 자본이 특정 기간 동안 얼만큼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현금흐름표는 자, 얘는 기업의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게 현금이거든요. 이 현금이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변동했는가 요거를 나타내는 표가 현금흐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기간 변동에 대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는 한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재무제표다. 요것만 좀 이해하고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석은 저 위에 네 가지 본 재무제표 있죠. 요 본 재무제표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 본 재무제표 4개는 표 형식으로 작성이 돼서 공시가 되거든요. 표 형식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표 안에 숫자로서 들어가지 못한 서술적인 정보 있죠. 그런 것들을 첨언해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주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기초적인 사항들 좀 알고 가시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이 외부로의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으려면 재무정보라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재무정보 제공의 주된 수단을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무정보 제공이라는 것을 재무보고라고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얘기로 돌아가 가지고 이런 얘기 해볼게요. 기업의 회계 단위는 보통 1년이니까 요 기업이 자, X1년 초에 첫 번째 사업년도 초에 1억의 자산이 있고 5천만 원의 부채와 5천만 원의 자본이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상황에서 1년 동안 3천만 원을 수익을 창출했어요. 이 3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들었어요. 자, 비용, 수익 빼기 비용 하면 이익이 되죠.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익 얼마예요? 2천만 원 되죠. 자, 요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잖아요. 빼는 숫자를 회계에서는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줍니다. 혹은 앞에다가 괄호 표시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해 주는데, 그래야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다. 요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는데, 보통은 좀 더 한 글자라도 덜 적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 표시해요.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숫자는 음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천만 원을 벌었고 이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자, 그럼 보세요. 2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거는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 1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연봉으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1년 동안 2천만 원을 1년 동안 3천만 원을 벌고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1년 후에 자산은 얼마가 되죠? 1억 2천만 원 되겠죠. 자본은, 자, 벌어들이고 쓰고 한다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 변경되나요? 그러지 않죠. 자본이 증가하죠. 그래서 X1년 초에, 저게 X1년 초입니다. X1년 초에 재산 상태가 자산 1억, 부채 5천만 원, 자본 5천만 원 있었을 때 X1년 중에 수익 3천만 원과 비용 1,000만 원이 생겼다, 발생했다 라고 하면 순액으로 이익 2천만 원이 발생한 거죠. 이 2천만 원 어디에 반영돼요? 자본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X1년 말에 가면,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X1년 말에 가면 기업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돼요? X1년 말이라는 요 한 시점의 기업 재산 상태는, 자, 자산이 1.2억, 1억 2천이죠. 부채는 그대로 5천만 원이죠. 자본은요, 7천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의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항등식은 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예, 항등식이고요.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도 항등식이 있어요.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다. 이건 뭐 항등식이긴 한데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당연한 거죠. 얘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유인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 주주와 채권자 관점에서 부의 변동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건 이제 회계원리 학습에 앞서서 회계원리가 기초 단계지만 더 기초 단계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A가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요. 근데 회사 설립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필요한 자금이 5천만 원인데 친구 A가 보유한 자본은 친구 A가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2천만 원만 좀 투자해 줄래? 라고 했습니다. 이 투자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주주로서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 이걸 대여라고 하거든요. 자, 주식 투자 방식이 있고 돈을 빌려주는 대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대여를 다른 말로 채권 투자라고도 합니다. 자, 주식 투자 방식과 대여 방식, 이 두 가지 경우에 제가 각각 케이스별로 나의 부의 변동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일단은 칸을 열을 4개로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개씩 좀 묶어봐요. 주주로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대여하는 방법. 이때 친구와 나의 부의 수준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요. X 1년 초에 필요한 자금이 5천만 원인데 친구가 3천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주로서 참여했어요. 2천만 원을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 친구가 설립하는 회사에 2천만 원의 돈을 제공한데 주식 투자 방식으로 돈을 제공했다 라고 하면 이 회사 전체 중에서 40%는 내 거가 되는 거죠. 60%는 친구 거, 40%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회사 가치가 사업이 엄청 잘 돼서 5억이 되었다 라고 하면 친구가 가진 돈은 얼마가 돼요? 5억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3억. 요게 친구의 부가 되는 거죠. 친구가 가진 돈의 수준. 나의 부는 5억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2억이 되는 거죠. 요걸 좀 작게 적어볼까요? 3억, 2억. 이렇게 부가 변동하죠. 나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이 된 거죠. 친구는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억이 된 거죠. 10배가 된 거죠. 10배. 자, 반면에 회사 가치가 3천만 원으로 감소해요. 회사 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든지 간에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회사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나눠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1,800만 원. 자, 1800이라고 적겠습니다. 1,800만 원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100만 단위로 적을게요. 요 공 6개를 지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1,800만 원이 친구의 부의 수준이 되고 나의 부의 수준은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곱하기 40%인 1,200만 원 되죠. 자, 반면에 회사 가치가 1,0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이때는 친구의 부의 수준은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 그리고 나의 부의 수준은 400만 원 되죠. 어떤 경우에도 회사의 가치 5억, 얘가 자산이죠. 그죠? 더하면 1차죠. 그죠? 자산은, 근데 둘 다 자본이에요. 나도 주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회계처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주주고 나도 주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자본이에요. 그러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부채는 얼마냐? 부채 없죠. 돈 빌린 게 없으니까 0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부의 수준이 회사 가치 변동에 따라 이렇게 된다. 친구는 회사 가치의 60%를 소유하고 나는 40%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회사에게 돈을 친구가 설립한 회사에게 주식 투자 방식이 아니라 돈을 2천만 원 빌려줬다라고 합시다. 그럼 회사 가치가 5억이 됐을 때 이 5억 중에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자는 없다고 가정하면 무이자로 빌려줬다라고 가정하면 친구의 부의 수준은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중에서 나에게 갚아야 될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전부는 친구의 돈이 되는 거죠. 요거를 100만 단위로 그냥 공 6개 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가진 돈은 480이 되죠. 나의 부의 수준은 2천만 원이 되죠.
100만 단위로 이렇게 20이라고 적겠습니다. 반면에 회사 가치가 3천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최초에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면 나의 부의 수준은 어떻게 돼요? 자,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거를 주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요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죠. 친구가 가져가는 돈은요? 1천만 원이죠. 이때 내가 가져가는 돈이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돈을 빌려줬고 회사는 돈을 빌려간 입장이니까 회사는 돈을 갚아야 되죠. 친구가 설립한 회사는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요 2천만 원은 빚에 해당하는 부채에 해당되는 거죠. 부채. 그죠? 자, 회사 가치가 1천만 원으로 감소했다라고 해봐요. 회사가 진짜 망하는 거죠. 이러면. 자, 내가 가져갈 돈은 얼마예요? 1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이죠. 친구가 가져가는 돈은 없죠. 자, 주주와 채권자일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부의 수준이 이렇게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1천만 원밖에 없으면 일단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있는 정도까지만 갚는 거지. 그리고 남은 거를 주주가 가져가는 건데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남은 돈이 없죠. 그래서 친구의 부의 수준은 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요쪽 좀 따라와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자, 여기서 자본의 정의가 튀어나와요. 자, 얘를 오른쪽에 계속 냅두고 부채를 왼쪽으로 이항해 봐요. 그럼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자본의 정의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 그게 자본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기초적인 개념으로 회계원리 기본 강의에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회계원리 책을 보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나 이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공개 특강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반복해서 몇 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인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 나와 있죠. 이때 보시면 자, 주주와 채권자, 얘네는 쩐주죠. 돈을 제공한 사람인데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고 얘네는 다른 말로 소유주 또는 위탁자라고 합니다. 기업의 소유주 또는 돈을 위탁한 사람, 돈을 제공한 사람을 위탁자라고 해요.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돈의 주인, 돈을 운용하는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또는 경영자를 대리인 또는 수탁자라고도 하고요. 주주 또는 채권자를 소유주나 아니면 위탁자라고 합니다. 이때 주주나 채권자는 기업 외부에 있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그것을 재무보고라고 하고 이 재무보고의 주된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얘는 기업 안에 있죠. 기업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이 내부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생산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직접 만들어서 분류하고 요약하고 그래가지고 직접 정보를 생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처음에 회계 원리 그리고 중급 회계, 관리 회계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그거에 대한 간단한 부연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뭐 재무상태표는 한 시점에 기업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고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얘는 기업의 기간 동안의 손익의 변동, 자본의 변동, 현금 잔액의 변동. 그래서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 변동에 기간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파트, 은행 그리고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은행에서 차입한 돈이 있으면 이게 자산이고 이게 부채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니까 자본은 30억이 된다. 이런 얘기 좀 했었죠. 그리고 월급과 연봉의 개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인 얘기 좀 할게요. 자, 재무제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죠. 재무제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회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자, 회계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있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적용된 회계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건 서로 불일치합니다. 근데 요새 글로벌 시대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해외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해외 기업의 재무제표를 알아보려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정보를 생산해야겠죠.
그 회계 기준으로서 통일된 회계 기준, 그거를 우리가 IFRS라고 해요. IFRS. 자, 그리고 여기 회계 기준 보면 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뜻이요. 재무제표는 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IFRS라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하는 그런 국제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역시 이 IFRS를 바탕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IFRS에 대한 공부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회계의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기본서에서 또 나올 건데 살짝 설명만 좀 하고 갈게요. 회계는 뭐냐면 자,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구였죠? 대표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주와 채권자가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가 있고 또 다른 내부 정보 이용자로서 뭐 종업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가 많을 거예요. 그런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전달 과정, 시스템 전체를 회계라고 합니다. 이때 식별, 측정, 전달은 뭐냐?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놨죠. 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의미가 좀 있는데 식별이라는 거는 자, 회계 처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기본서에 나오겠지만 앞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모든 정보를 회계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정보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회계 처리 안 합니다.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어야 돼요. 대표이사가 바뀐다는 그 사실만으로 앞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같은 건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대표이사가 바뀐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재산 상태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재산 상태 변동이 되는 것만 회계 처리 대상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 회계 처리 대상 거래를 선정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식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하려면 금액 효과를 결정해야 돼요. 어떤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합니다. 전달은 뭐냐? 아까 제가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요거 있죠?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주주 또는 채권자와 같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 요거를 전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식별, 측정, 전달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세요. 재무상태표 아까 설명드렸죠.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 그게 재무상태표고요. 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한 기간 동안 특정 기간 동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한 가지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1, 2, 3번 있죠. 얘네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발생주의. 나중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아실 필요는 없어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돼요. 그냥 가볍게 필기만 하시고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될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는 한 시점의 재산상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특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재산 상태나 아니면 자본이나 손익이나 뭐 현금의 변동 이런 거를 나타내는 특정 기간 동안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2, 3, 4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요 세 가지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좀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오른쪽에 노란색 글씨로 써놓은 거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등식인데 이 항등식들 아까 설명드렸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라는 항등식 안에서 자본의 정의가 도출됐었죠.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주석이 뭔지는 여기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제가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얘는 좀 외워주세요. 이걸 외워주시면 중급 회계 단계에 가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의 정의는
조금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레퍼런스를 걸어놨는데 기본서 17페이지와 21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데 17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내용보다 이게 좀 더 자세하고 기준서에 적혀있는 올바른 정의예요. 회계 원리책이다 보니까 이 회계 원리책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는 조금 축약돼서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단 이 정의를 외울 거면 중급 회계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좀 더 상세한 정의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나눠 드린 거고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 꼭 외워주세요. 첫 시간에 부탁드릴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복습과 더불어서 얘를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키워드를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두 번째 요건,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요거를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아파트 사례를 들었었는데, 자, 아파트 1억짜리 취득했을 때 5천만 원은 빌려서 샀잖아요, 아파트를. 5천만 원을 빌려서 1억짜리 아파트를 투자했다라고 해서, 자, 아파트가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 요게 뭐죠? 내가 아파트 안에 공간을 뭐 거실이건 방이건 화장실이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데,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아파트 중에 절반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요게 자산의 정의인데, 요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개념을 아파트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1억짜리 취득할 때 5천만 원을 빌려서 취득했더라도 그때 창출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경제적 효익 자체는 진짜 내 돈인 5천만 원뿐이 아니라 아파트의 가치인 1억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자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1억 전체 금액이다. 이렇게 좀 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의 정의. 자, 얘도 키워드에 밑줄 치겠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요건이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부담하는 현재 의무. 요거를 부채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현재 의무만 밑줄 치죠.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부담하는 현재 의무. 요게 부채고요. 자본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정의를 설명드렸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 요 자체가 자본의 정의인 거예요. 항등식에서 도출되는 거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본의 정의 자체가 항등식에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제가 아까 이런 설명 드렸었을 거예요. X1년 초에 자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면, 그렇다면 1년 후에 가치는 자산은 1.2억이 되고 부채는 그대로 5천만 원이고 자본은 7천만 원이 된다. 2천만 원을 X1년 중에 벌어들였다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여기서 자본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5천만 원과 2천만이죠.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오탈자가 발생하는데, 벌어들인 2천만, 얘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개인 관점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기업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파트가 아니라 요거를 공장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요 1억 원의 자산을 공장 건물이고, 요게 기업의 X1년 초 재산 상태다. 1.2억은 X1년 말에 X1년 1월 1일 그리고 X1년 12월 30일 내 재산 상태다. 요런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5천만 원 뭐예요? 최초에 기업이 설립되면서 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인 거예요. 주주가 제공한 금액. 2천만 원은요,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 번 돈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얘는 구분해야겠죠. 정보관리 목적에서 주주가 낸 돈과 그리고 이 5천만 원을 이용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요건 구분을 좀 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주가 제공한 금액,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 근데 이런 표현은 이제 중급회계에 가서 배울 거고, 좀 더 중급회계에 가서 배울 거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얘를 자본거래 자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번 돈, 얘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말하는 거죠. 얘는 손익거래 자본이라는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둘 다 자본은 자본이죠. 부채가 아니니까. 자, 5천만 원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자본거래 자본이고,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자본거래 자본이고, 2천만 원 회사가 벌어들인 손익거래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 7천만 원은 자본거래 자본 5천만 원과 손익거래 자본 2천만 원으로 나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항등식을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등식. 자, 재무상태표 항등식을 써보면 아까 어떻게 됐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했었죠. 그때 자본을 방금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자본거래 자본과 손익거래 자본. 그죠? 이 자본을 두 가지로 나눠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본거래 자본. 그리고 손익거래 자본. 요건 필기를 좀 해두세요. 자, 자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본거래 자본과 손익거래 자본으로 나뉘어요. 자본거래 자본은 뭐라고 했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가 낸 돈. 손익거래 자본은 주주가 낸 돈을 바탕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돈. 이런 개념으로 좀 요약을 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 수식도 같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좀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식을 또 한 줄 더 적겠습니다. 자본거래 자본, 얘는 그냥 냅둘게요. 그리고 손익거래 자본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요거는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서 낯설죠?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겁니다. 나중에 이해가 저절로 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자본은 자본거래 자본과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거래 자본과 회사가 벌어들인 손익거래 자본으로 나뉜데, 이 손익거래 자본은 다시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나뉩니다. 이익잉여금을 약자로 RE, Retained Earning이라고 해서 RE라는 표현을 하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Other Comprehensive Income을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거든요. Accumulated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A라는 표현을 앞에 붙입니다. AOCI. 앞으로 쓸 약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를 좀 적어두세요. 이익잉여금은 RE라고 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AOCI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요 사례 보면, 자, 회사의 자산은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은 얼마예요? 5천만 원. 그 중에서 얘는 전부 다 죄송합니다. 1.2억이 자산이죠. 자본은 7천만 원. 그 중에서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은 얼마예요? 5천만 원. 그리고 손익거래로 인한 자본은 얼마예요? 2천만 원. 그 2천만 원 중에서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천만 원 전부가 다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요거는 좀 적어주시고, 왼쪽을 좀 비춰주시고, 요 항등식을 제가 좀 쪼개드린 거는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자, 좀 쪼개드린 거 정해두시고, 적어두시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얹어가겠습니다.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항등식이죠? 자, 보시면 앞에다가 요 델타를 붙여도 항상 성립해요. 델타를 붙이면 의미가 어떻게 되죠?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의 변동.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의 변동. 알겠죠?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의 변동은 자산의 변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사례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X년 초 대비 X년 말에 자본이 얼마나 늘었어요? 2천만 원 늘어났죠. 부채는 불변이죠. 자산 얼마 늘었어요? 2천만 원이죠. 자, 그럼 자산의 변동 2천만 원은 부채의 변동 0원과 자본의 변동 2천만 원으로 구성된다. 맞죠?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변동은 따라와 주세요.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의 변동.
요것도 앞에 델타 값을 씌워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델타 값 씌워볼게요. 자, 부채의 변동 더하기 이제 자본의 변동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자본거래 자본의 변동과 손익거래 자본의 변동. 여기도 전부 다 델타를 씌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델타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정리해서 아래쪽에 필기를 좀 다시 해두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변동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거래 자본의 변동 더하기 이익잉여금의 변동 더하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변동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우실 거 아니다. 어려우실 거 알지만 기초 단계에서 개념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 특강으로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회계원리 다 듣고 나셔서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겁니다. 특히 자본 챕터 공부하고 나시면 기초를 다지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공개 특강으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거래 자본의 변동 더하기 이익잉여금의 변동 더하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변동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근데 요 중에 이익잉여금의 변동 있죠? 얘가 어디에 표시되냐면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가 돼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익이 혁회에 쌓여서 누적된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X1년도에 지금 보시면 아니다. 여기 비춰놓고 하죠. 아까 아파트 사례 들어보시면 X1년도에 내가 2천만 원을 벌었죠. 그럼 이익잉여금이 2천만 원 늘어난 겁니다. 그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요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돼요. 포괄손익 계산서 항등식 뭐라고 했죠? 수익 빼기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수익 빼기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포괄손익 계산서에 아까 포괄손익 계산서 약자를 IS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산의 변동은 부채의 변동 더하기 자본의 변동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되는 수익 빼기 비용 더하기 뭐가 되냐면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변동이죠? 얘는 기타 포괄 이익에서 기타 포괄 손실을 차감한 순액이에요. 자, 그럼 자본의 변동만 네모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요만큼이 자본의 변동이죠. 얘도 역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돼요. 기타 포괄 이익과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과 기타 포괄 손실과 수익과 비용 모두 다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데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가볍게 따라오세요. 자, 이 노란색 박스 친 게 뭐예요? 자본의 변동인데 자본의 변동을 떼서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표시해보면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거래 자본의 변동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 빼기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라는 것까지 조금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유인물이든 아니면 기본서든 간에 아니다. 제가 적을 때를 정해드릴게요. 얘를 어디 적으시냐면 기본서 13페이지 있죠? 회계의 기초개념 나온데 그 위쪽에 공간 있죠? 요만큼 여기다가 저 칠판에 적은 내용 그대로 필기를 좀 해주세요.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칠판 보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뒤로 조금 돌리시면 되니까 요 부분에다가 제가 적어드렸던 수식들 좀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기본서 가지고 책 가지고 강의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